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됐습니다. 교육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선생님들 20분 넘으셨는데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아직 안 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가야겠죠?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다들 뒤에 계세요? 뒷자리에만 이렇게 모여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잘 보이시죠? 저 화면, 예, 화면 2개 더 달아놨으니까. 그리고 잘 들리시나요? 소리는? 예, 알겠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집중 잘 해주실 것이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재정운영지원단의 조한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또 제가 여쭤볼 게 좀 많네요. 혹시 오전에는 예치형 사업에 대한 집행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들으신 선생님. 그러면 오전에 안 들으신 분이 더 적으시네? 안 들으신 분. 어디 들으셨어요? 그럼 집행 과정은 다 들으셨어요? 아, 왜 그러냐면 교육 내용 중에 보면은 첫 번째 시간에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첫 번째 시간에 공통 과정이 있는데 요거 아마 그러면 거의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하고 요 공통 과정 쪽은 선생님들 복습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시고 오전보다는 피곤해지시기도 하고 뭐 식사하셨죠? 네. 많이 드셨어요? 예, 많이 드셨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노곤해지실 거예요. 감안해서 1교시는 그래도 비교적 본격적으로 정산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1교시는 혹시나 와 식사하고 왔더니 뭐 내 몸이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1교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1교시에 한쪽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근데 2교시에는 본격적으로 정산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보다는 그래도 2교시에는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2교시가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3교시 마지막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가급적이면 마무리 짧게 하고 그리고 질문하실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보다는 그러니까 집행 쪽보다는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빨리 우리가 작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치형 사업에 관련된 그 정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에는 예치형과 비예치형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개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 과정에서 공지사항 이것도 역시 공통적으로 드리는데 다 들으셨을 테니까 따로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아래쪽에 수료증 발급은 수료 처리 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료 처리를 그럼 언제 하느냐면 오늘 오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감하기 전까지는 수료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일 혹시나 필요하시면 출력은 내일부터는 가능하실 겁니다. 그 정도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교시에는 공통과정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던 보태미 시스템 소개 잠깐 간략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수행관리 그러니까 정산을 하기 전에 이제 사업 중에 뭐 집행이나 이런 아주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해야 되는 것들 말고 또 소소하게 발생하는 그런 건들이 있어요. 제가 물론 소소하게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쭉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돼서 사업을 끝냈다 라고 하면은 이제 2교시에 집행 마감 우리가 하고 뭐 검토 받고 실적 보고서도 쓰고 뭐 이런 과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3교시에 반환 금액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을 또 모아놨거든요. 집행 교육 이제 들으실 때도 있었겠지만 역시 정산 쪽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던 질문을 저희가 모아서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 드린다고 해가지고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복습 차원에서. 오전 시간에 설문조사 하셨죠? 오후 시간에도 설문조사는 따로 과정이 따로따로예요. 오전, 오후 따로따로니까 설문해 주시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전관리 시스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 카드뉴스는
행안부에서 좀 홍보 차원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라라고 해서 추가된 페이지입니다. 이거 들으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에는 수기로 모두 서류를 가지고 종이 서류로 하던 지방보조금 업무를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지방보조금 법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 또 각 부처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다 법령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간혹 보태미 시스템을 굳이 왜 써야 돼요? 예전에 이런 시스템 없었어도 보조사업 잘만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 근거가 이 법에 다 있어요. 법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이제 써야 된다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는 이 보태미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보조, 이거는 그냥 보조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국고보조 사업은 이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쓰죠. 우리 보탬이 아니고요.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쓰는데, 혹시 국고보조 사업도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들 안 계신가요? 국고보조 사업은 하시는 분들이? 국고보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나오는, 즉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국비 또는 국비와 시도비가 합쳐 있어도 이건 국비로 이렇게 국고보조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도비가 합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의 보조 사업에는 이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이미 8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들어져서. 그런데 지방보조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죠. 사실 국고보조 사업은 벌써 8년 전부터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통일된 시스템을 썼는데, 지방보조 사업은 그런 게 없었어요, 따로.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자치단체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이게 보조 사업을 운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태미 시스템이라는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예전처럼 서류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조금은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을 쓰실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지방보조 사업은, 즉 보태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사업은 지방비 100%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서 지방비라고 하면은 시도, 그러니까 우리 뭐 서울특별시라든지, 그리고 시군구, 뭐 마포구라든지 이렇게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받는 그 보조 사업을 의미합니다. 선정 방식별로 분류해 보면 요거 그냥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공모형 있었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공모형은 공개 모집. 두 번째 지정형, 이거는 사업자를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지정해준다. 근데 물론 자격 요건이 있으니까 지정해주겠죠? 그냥 아무나 지정해주는 건 아니겠죠? 세 번째는 자체 공모형인데 공모를 하긴 합니다. 공모를 하지만 보태미 시스템에 공고문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제3의 방법을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 세 가지 방식 공통적으로 계획서를 짜야 되거든요. 계획서는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냐면 보태미 시스템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글자로 제가 써놓은 부분이,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은 당연히 해야 돼요. 보조사업은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을 승인받으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 계획서를 어디다가 제출을 하느냐? 바로 이 보태미 시스템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서류 종이로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되는 중요한 거였는데, 두 가지 방식 있잖아요. 비예치형 방식과 예치형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난 너무 내성적이라 대답을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고개라도 살짝 끄덕끄덕만 해주셔도 제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실 거죠? 끄덕끄덕, 끄덕끄덕. 기존에, 즉 보태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운영되었던 보조사업은 계속 해왔었을 테니까, 지방보조 사업을 쭉 해왔던 방식은 비예치형 사업과 예치형 사업 중에 비예치형 사업이다. 맞나요? 네. 예, 요 방식이었죠. 요 방식이었죠. 비예치형 사업이라 하면 교부를 어디다가 해준다? 보시는 것처럼 자부담계좌에다가 해준다. 그럼 자부담계좌는 뭐 하는 거냐? 자부담계좌는 우리가 은행 가서 만들어 온 진짜 통장,
우리 명의의 통장, 우리 회사 명의의 또는 내 개인 명의의 계좌를 자부담 계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을 자부담 계좌라고 줬냐? 뭐 그냥 보조금 통장이라고 짓지. 사실 저도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냥 보조금 계좌라고 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데 행안부나 이쪽에서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자부담 계좌라고 그냥 명칭 통일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뭐 큰 뜻은 없어요. 자부담 계좌는 그냥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할 때 쓰는 우리 명의의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비예치형 사업은 그냥 우리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에요. 예전까지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거래처에다가 돈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뭘 통해서 보내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기관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은행 플랫폼을 통해서 뭐 인터넷 뱅킹을 쓰든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송금을 해주는 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통장에다가 직접 돈을 꽂아두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흔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은 한 건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금융사고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사고가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주는 방식 대신 다른 어떤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치형이라는 방식을 만들었고요. 아래쪽에 써있는 이 예치형 방식은 우리 통장에다가 직접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치계좌라는 중간 단계의 가상의 계정에다가 돈을 예치해 놓습니다. 거기 돈을 넣어놔요. 마치 창고가 하나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보조사업자분들께서는 돈을 쓸 일이 있잖아요. 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예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빼다가 그냥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용상에서는 차이점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우리 통장에 있든 예치 계좌에 있든 간에 어차피 숫자에 불과해요. 요즘에 돈이라는 거는 그냥 빼다 쓰시는 겁니다. 근데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비예치형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계좌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이체를 은행 가서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는 예치계좌에 교부가 됐고 이 예치계좌에 교부된 돈은 이체를 할 때 보태미 시스템의 이체 기능만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전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이체를 할 때 보태미 시스템의 이체 기능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은행 가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체를 하려면 이체 담당자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됐겠죠. 이렇게 비예치형, 예치형 사업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우리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아래쪽에 있는 예치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부담 계좌 그리고 예치 계좌에 대한 정리를 쭉 했으니까 다시 한번 슬쩍 보시고요. 마음속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부담 계좌는 아무 은행에서나 만들면 안 되고 어느 은행에서 만드세요 라고 지정해 주셨을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만들어 쓰셨을 거고요. 사업당 하나입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보조사업을 5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부담 계좌 몇 개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몇 개요? 5개. 사업 하나당 계좌 하나씩을 다 따로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계좌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등록을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계좌 안에서 모든 그 사업비들이 섞여버리겠죠? 이렇게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읽어보시면 되고 정산 반납 끝난 다음에 잔액을 0으로 맞추고 그리고 다른 보조사업 다음에 또 보조사업 딴 거 할 때 거기다가 등록해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계좌 만들었는데 사업 하나 끝났다고 없애는 건 좀 아깝잖아요. 다음에 어차피 사업 또 할 건데. 그리고 예치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예치계좌는 은행 가서 만드는 계좌가 아닙니다. 이건 자동으로 생성돼요. 사업이 확정되자마자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생성을 하다 보니 이 계좌는 관리 주체 자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자치단체 명의로 돼 있어요. 계좌 자체가 자치단체 명의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할당된 계좌는 맞아요. 우리한테 할당됐지만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금융사고가 적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반납이 안 됐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그리고 이체를 보태미 시스템 통해서만 가능하다. 은행 가서 이체 못하는 거예요. 예치계좌에 있는 금액은 은행에 가지고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집행 이체 방식 빠르게 다시 안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거래처에다가 내가 돈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예치형 사업은
교부를 우리 통장에다가 받아요. 우리 자부담 계좌에다가. 그리고 이체를 할 때 어디 가서 한다고요? 은행 가서 한다고요. 은행 가서 이체를 하게 되면은 우리 통장에 있던 돈이 거래처로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 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치형 사업은 약간 다릅니다. 교부를 예치계좌라는 중간 단계 계좌가 해주거든요. 그러면 예치계좌에 돈이 있는데 우리는 이체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집행이체를 딱 눌렀어요. 누르면 예치계좌에 있던 돈이 그냥 거래처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부담 계좌로 일시적으로 왔다가 다시 자부담 계좌에서 거래처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자 이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예치 계좌에서 거래처로 휙 날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자부담 계좌에다가 발자국을 한번 남겨주고 그 다음에 거래처로 갑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자부담 계좌를 보면은 어떻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는지가 다 찍혀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자부담 계좌 하나만 봐도 예치형 사업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예치형 사업은 어차피 자부담 계좌에서 출금이 되니까 이 안에 출금 내역이 찍힐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예치형 사업은 예치 계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부담 계좌를 안 거치고 그냥 가면은 자부담 계좌는 아무것도 안 찍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거쳤다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겁니다. 자, 요걸 일단 이해를 하셨다면, 이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육 끝나고 나서 저한테 휴대폰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예치형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거래처에다가 10만 원을 이체를 시키면 10만 원 이체됐다는 문자가 2개씩 온다 항상. 나는 한 번 이체했는데 문자가 2번 온다. 왜 2번 오는지 불안하다. 혹시 20만 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가능하실까요? 선생님께서. 왜 그랬을까? 자, 예치형 사업이었잖아요. 왜 2번? 한 번은 예치 계좌에서 자부담 계좌로 들어왔다. 그래,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다 한 번. 두 번째는 우리 통장에서 거래처로 나갔다 한 번. 그래서 10만 원이 2번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는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라고 하고 안심하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으셨을 테니까 회원 가입하셨을 거고 당연한 얘기겠죠. 단체 가입하셨을 거고요. 사업 신청해서 사업자 선정받은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이 계획서는 조금 이따가도 또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또 드립니다. 계획서 제출했고 검토 승인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부 신청하셨을 거예요. 사업 신청됐으면 교부 신청하셨을 거고, 그러면 교부 결정 받아서 이체 받았을 겁니다. 이체 받을 때부터 이제 표면적으로는 비예치형이냐 예치형이냐 갈리게 되죠. 여기서부터 비예치형이었다면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됐을 거고, 예치형이었다면 예치 계좌로 입금이 됐을 겁니다. 이제 집행이라는 걸 하셨겠죠. 오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돈을 쓴다는 얘기죠. 집행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돈을 쓰는데 이 돈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계획서에 의계해서 쓰셔야 되고요. 계획서에 계획 짠 대로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보조금의 취지에 맞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선생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거를 좀 보시겠죠. 그래서 수익 집행 점검이라는 거를 꾸준히 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정산할 거고요. 오늘 하게 될 내용이 여기 수행점검, 정산 요쪽입니다.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산 검토 받을 거고요. 그리고 다 끝났으면 실적 보고서 쓸 거고요. 정보 공시가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물론 모든 사업을 정보 공시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올해 사업, 이제 올해가 거의 저희가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국 자치단체에서 모두 의무적으로 쓰게 되는 첫 번째 해가 올해예요. 그래서 올해 사업들을 내년부터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현재로서는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이 이쪽이다 라고 다시 얘기 드리고요. 자, 이제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시스템 오전에 하셨다 보니까 벌써 시스템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예치형 실습이라는 아이콘 컴퓨터 다 키셨으면 예치형 실습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 들으셨겠지만 요거 진짜 서버 아니거든요. 실제 서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진짜로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교육용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냥 진짜 사이트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버튼이 눌려지지 않고요. 딱 지정된 거 저희가 안내드리는 버튼만 눌러서 쭉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수행관리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행관리 쪽은 뭐 교재가 얇으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필요하시다면 혹시 보시다가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시면요 교재 이렇게 쭉 넘겨가시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교재가 두껍지 않으니까요. 자, 사업수행관리에서는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냐면 첫 번째 거래처 계약관리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저런 거 없는데 하시면은 한번 듣고 넘기시면 돼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거래처 계약관리는 물품, 공사, 용역, 부동산 취득, 임차, 수리, 유지보수 이런 계약 사항들을 우리가 보조사업 중에 보조금으로 타 이제 업체와 계약 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계약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계약서 이거 어디다 둬야 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계약서, 계약사항 이거 다 보태미에다가 저장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언제든지 이 계약사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뭘 같이 볼 거냐면요. 중요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역시 보조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타 50만 원 이상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에서 지정해주는 물품 이런 것들 취득하셨을 때는 이거는 중요재산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놓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변동이 있으면 1년에 2번씩 변동사항도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변동사항도 선생님들께 살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중요재산을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처분 계획까지도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언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 변경 관리.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출했던 계획서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서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변경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계획서를 수정해가지고 이거를 수정해서 쓰겠다라고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담당 자치단체 선생님께서는 승인을 해주실 거예요. 예, 승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수행 점검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수행 점검 관리는 이따가 이제 요거 다 화면 같이 볼 거예요. 제가 서론을 드리고 화면은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특정한 사업들은 이것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이에요. 특정한 사업들은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점검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약속돼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거겠죠. 뭐 규모가 너무 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검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약속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그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문제 사업 관리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선생님들 가실 일이 없으셔야 되겠죠. 문제 사업 쪽으로는 그러니까 수행 포기 신청하는 사업을 하다가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시면 안 되죠? 포기 안 하실 거죠. 그때 과거에 우리 코로나 발생하고 이랬을 때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수행 포기 신청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포기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이 있는데 오늘 잠깐 보여만 드릴게요. 이따가 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수행관리라는 카테고리 있고요. 아래쪽에 사업수행관리 카테고리 누르시면 첫 번째가 거래처 계약관리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저도 똑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행관리 좌측 하단에 사업수행관리 누르시고요.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래처 계약관리라는 메뉴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래처 계약관리. 들어오셨죠? 이 취지는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었죠. 이 거래처 계약관리라는 거는 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특정 계약을 다른 업체랑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게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이 있을 수 있죠. 계약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거 그냥 내가 그 서류를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보태미 시스템에다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하겠습니다. 신규 버튼 있네요. 오른쪽에 찾으셨나요? 신규 버튼. 해당 사항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눌러만 보세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신규 버튼 클릭하시면은 계약사항을 입력하는 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계약사항이 한 건이고 두 건이고 생기면 계속 신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추가시켜 나가시면 돼요. 보면은 계약명, 그리고 계약 유형, 계약 유형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용역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하면은 이렇게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확정된 계약이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보니까 외벽 공사 계약한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한 건이건 두 건이건 세 건이건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요 정도까지. 계약사항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보태미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요재산 관리 찾으셨나요? 좌측 메뉴 민간 중요재산 관리 클릭하겠습니다. 민간 중요재산 관리 클릭. 역시 서론에서 소개드렸지만 이 중요재산이라는 거는 기억나시나요? 선박이라든지 선박 취득하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제가 이제 바닷가 쪽 있잖아요. 바닷가 쪽 자치단체, 또 특히 제주도나 이런 쪽 갔더니 많더라고요. 의외로 우리가 이제 내륙에서 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보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자, 민간 중요재산 관리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 조회 버튼이 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혹시 누가 등록해 놓은 게 있나? 조회 눌렀더니 하나가 있네요. 이게 이미 등록을 누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벌써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재산이 있었다라고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연구소 부지 땅을 샀었나 봐요. 땅을 부동산을 취득했었나 봐요. 클릭 중요재산명 클릭 한번 해보세요. 내용 좀 보게 했더니 이렇게 누가 등록을 해놨던 거예요. 내가 등록해 놓은 거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서 누군가는 벌써 중요재산이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해놨던 사안입니다. 내용 이렇게 등록한 거 보시고요. 이게 혹시나 이게 지금 이거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변동사항이 생길 거예요. 가액 같은 것도 변동이 되고 할 겁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지정해주는 주기에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변동사항을 등록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변동현황 등록이라는 버튼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변동현황 등록 누르시면은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고요. 그래서 변동등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 변동 등록 버튼 클릭 누를게요. 변동 등록 버튼 클릭 됐습니다. 그러면 변동된 내역으로 다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등록이 돼 있던 재산이었고요. 그럼 새로 한번 등록해 볼게요. 근데 뻔하겠죠? 방법은 우측에 보시면은 중요재산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 볼게요. 중요재산 등록 버튼 클릭하시면은 방금 우리가 봤었던 것과 똑같이 생긴 폼이 나옵니다. 대신 내용이 하나도 없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이 상태에서 내용을 지금 입력을 할 시간은 없고 요거 한 번만 눌러볼게요. 중요재산 유형 눌러보시면은 부동산 아까 우리 봤었던 선박, 부표, 부장교 이런 것들은 이제 항구나 이런데 설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기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주시고 내용 쓰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제출 버튼 저장 바로 왼쪽에 제출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하나가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재산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실적 보고서를 쓸 거예요. 실적 보고서 쓸 때 그 보고서 안에 중요재산을 끌고 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돼 있어야 그때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중에 요거는 차근차근 중요재산이 만약에 발생됐다면 넣어주셔야 됩니다. 관리해 주셔야 돼요. 자, 변경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사업 변경관리. 사업 변경관리는 또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뭘 변경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거든요. 변경관리라면 뭘 바꾸겠다는 건데 뭘 바꾸겠다는 얘기냐. 자, 뭘 바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수행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업 변경 신청 클릭, 사업 변경 신청 클릭하시고요. 사업 변경 신청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측에 조회 버튼 눌러볼게요.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보여요. 저는 사업을 2개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2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보여요. 그러면 이부 중에 위쪽에 있는 사업 있죠? 위에 있는 거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 사업의 내용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번에 뭔가 변경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변경 신청 메뉴에 변경 신청이라는 버튼 있죠? 이거 눌러주시는 겁니다. 신청 누르시면은 경고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이건 뭐라고 뜬 건지 잠깐 보면 변경 신청을 하면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요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업이 중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업을 잠깐 중단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다 정지되거든요. 가끔 변경 신청하시고 카드 안 된다고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폼이 쫙 나오는데 이 폼이 바로 뭐겠어요? 이미 우리가 제출했던 계획서 폼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폼이라서 비어있는데 내용은 당연히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서 작성했을 때 넣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중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 오른쪽 끝에 예산 집행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얼마,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얼마 이렇게 쓰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짰었는데 요 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요 금액이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이쪽에 있는 금액을 좀 빼다가 아래쪽에다가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맘대로 그냥 옮겨서 집행을 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옮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출 완료를 해서 제출 누르겠습니다. 옮긴 게 수정한 내용이 있으면은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해놓고 그러면 이게 사업 변경 신청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승인될 때까지 공무원 선생님께서 승인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또 재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은 빨리 해달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사업 중단 기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빨리 승인해달라고 한번 연락해 주시든지 기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수행 점검 관리로 가겠습니다. 수행 점검 관리에 여기서는 수행 상황 보고서 관리로 갈 텐데요. 수행 상황 보고서 관리. 역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 조금 아까 봤던 사업 변경 관리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어느 사업자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업의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역시 보고서 관리 지금 보고 계신 보고서 관리는 애초에 약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업이 좀 규모가 크다, 뭐 3억 원 이상이다,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은 좀 관리 대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또는 분기에 한 번씩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이미 약속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랑. 그럼 우리는 그때가 되면은 아래쪽에 수행상황 보고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우측 하단에 수행상황 보고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그러면 보고서 양식이 뜹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 선택하시고 그리고 뭐 1분기 어느 사업 뭐 수행상황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제목 쓰시고 그 다음에 내용 쓰시고 이 항목들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설정해 준 거니까 여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까?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물류 창고가 있다, 공장이 있다, 뭐가 있다, 이 시설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첨부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으면 아래쪽에 뭐 사진을 첨부하다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들을 첨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하단에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클릭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자치단체에 제출된 겁니다. 1분기 수행상황 점검 보고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걸 볼 거예요. 보고서를 보고 이상 없으면은 이제 패스. 문제가 있다 하면은 아마 나오실 겁니다. 문제가 없다 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 줄 거예요. 다른 서류도 제출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사업장을 이제 점검을 하시든지 뭔가를 하실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사업관리. 문제사업관리의 첫 번째는 수행포기신청관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포기신청관리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자, 혹시나 그럴 일이 생겼다 하면은 그냥 사업을 그냥 안 해야지 라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수행 포기 신청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수행 포기 신청 버튼, 그 포기 신청 등록 버튼 누르셔서 사업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집행하셨잖아요. 집행하실 때나 아니면 정산하실 때나 이 보탬이라는 시스템을 쓰실 때 항상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데, 화면들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구조의 화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 연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명이 있어요. 이거 선택하는 거거든요. 회계 연도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어차피 이거는 연도니까 올해 연도로 나오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조 사업을, 오른쪽에 지금 눌리진 않을 겁니다. 눌러봤더니 보조 사업이 2개, 3개, 4개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회사에서 보조 사업을 딱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 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수행포기 신청할 거거든요. 엉뚱한 사업을 선택해서 수행포기 신청하면은 그거는 사고겠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집행 등록 하셨죠? 집행 등록 하실 때도 등록할 때 항상 사업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맞은 사업 선택해서 등록하셔야 되고요. 어떤 뭔가 작업을 할 때 항상 사업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요 아주 사소한 이것 때문에 데이터들이 속에서 꼬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집행 등록을 엉뚱한 사업에다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다시 집행 취소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등록하고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렇게 다 바로 잡는다는 게. 그래서 업무들 하실 때 보시면은 페이지마다 보조 사업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조심해 달라고 잠깐 얘기 드렸고요. 자, 수행 포기 신청입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 정보 불러왔고요. 아래쪽에 사전 협의 내용이 있는데, 수행 포기라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잘 하고 있던 일 또는 이제 시작하는 일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협의 내용을 써주시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협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래쪽에 수행 포기 사유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을 하셨으면은 아래쪽에 저장을 누르시고, 저장 버튼, 그리고 저장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하면 내용만 일단 저장해 놓은 거예요. 제출은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그제서야 이제 신청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자치단체로. 그럼 자치단체에서 이 포기 신청서를 보시고 승인해 주시면은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주의사항 하나만 잠깐 얘기 드릴게요. 뭐 이 포기하실 일, 이럴 일 없으시겠지만, 수행 포기를 하게 되는 시기를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직 교부도 안 받은 거예요. 돈도 안 받은 거예요. 또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도 받기 전에 포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조금이라도 돈을 썼어요. 돈을 썼는데 쓰다가 뭐 100원, 200원이라도 뭐 1000원이라도 돈을 집행이라는 걸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1000원, 뭐 몇백 원 쓴 거라도 정산 작업 다 끝내고, 오늘 하게 되는 정산 작업 다 끝낸 다음에 수행 포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 포기 신청을 할 때 뭐 주의할 점 잠깐 얘기 드렸고요. 문제 사업 관리해 보시면 일시정지 확인 조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눌러도 안 나올 거예요. 일본 그냥 넣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가실 일은 없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만 얘기 드릴게요. 사업을 수행하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부정수급 사업으로, 그러니까 부정된 사업으로, 잘못된 보조 사업으로 적발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중단시켰다라고 하면은 일시정지 확인 조회 메뉴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중단돼 있다, 중단 중이라고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유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나오지도 않게 그냥 해놨어요. 일시정지 확인조회라는 메뉴도 존재는 합니다. 보실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런 메뉴는. 이의신청 메뉴입니다. 이의신청 등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의 신청 등록 들어가서 신규 버튼 오른쪽에 클릭해 보시면요. 뭐 양식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의 신청은 뭘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갑자기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 1,000만 원 다시 반납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달라고.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을 잘못 줬다. 1,000만 원 주면 안 되는 건데 잘못 줬다. 그래서 되돌려 달라. 그 왜 그러냐?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이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교부를 그냥 실수로 잘못 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부정수급 혐의가 있다. 우리 사업이. 그래서 이걸 다시 회수해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 떳떳하다. 우리 문제 없다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의 신청은 뭐 전화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찾아가서 뭐 직접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태미 시스템 상에서도 이의 신청을 등록하는 화면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의 신청 사유 넣고 저장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뉴도 쓰실 일이 많으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이런 메뉴들은. 그래서 문제사업관리라든지 이의 신청 쪽은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메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업수행관리라는 내용을 했었고요. 이제 집행마감 쪽을 할 텐데 이 집행마감 쪽은 딱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셨죠? 예, 이제 컨디션 쫙 다시 끌어올리시고요. 2교시 때는 예고드렸던 것처럼 1교시보다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실질적인 정산 작업이 시작될 때니까 그럼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충전 좀 시키셨나요? 네. 자, 집행 마감 보겠습니다. 집행 마감 갑자기 나왔는데 우리가 수행사업 관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왔고 또 집행을 계속 해왔고 이제 드디어 사업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집행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면은 집행 마감, 즉 사업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 흐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집행 마감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누르는 거예요. 집행 마감 버튼을 우리가 누릅니다. 그 다음에 집행 마감 버튼을 누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 잘 됐는지 집행들을 잘 했는지를 또 그때 또 보실 거예요. 보고 계신 동안에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우리는 이자 등록을 먼저 하고요. 그 시간에 이자 등록 해주고 그리고 수익금 등록도 해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점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집행 마감, 이자 등록, 수익금 등록 요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자, 메뉴 들어가 볼게요. 정상관리의 집행 마감이었죠.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들어가 볼게요. 자, 집행 마감 메뉴에 정상관리의 집행 마감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간단한 화면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계연도 기억하시죠? 뭐 됐고 보조사업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집행 마감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이 사업 이제 진행시키지 않겠다, 우리 끝내겠다라는 건데 엉뚱한 사업을 선택해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사업 선택할 때 조심하시고요. 자, 사업을 선택했다라고 가정하고 오른쪽에 조회 버튼을 클릭할게요.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상태가 쭉 나옵니다.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게 돼요. 현재 상황 중에 이쪽 한번 볼까요? 여기 정산 진행 상태가 뭘로 되어 있나요? 정산 진행 상태가 현재 사업 수행 중으로 되어 있죠. 아직 우리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보니까 여기 이제 재원별 실적들이 나오는데 잔액이 너무 많네요. 이거는 네, 실제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현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남아 있지만 우리 일단
우리 이 사업은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마감을 치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부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집행교부 미처리 현황이라고 보이시나요? 집행교부 미처리 현황. 여기에 첫 번째가 집행 등록 건수인데요. 집행 등록 건수 몇으로 써 있어요? 0 이렇게 써 있죠. 요청 건수 0, 취소 등록 0, 집행 취소 요청건 0, 교부 진행 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집행 등록 건수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오전에 했었던 거. 그냥 집행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집행 요청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체 담당자가 이체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 등록 해놓은 거 하나가 그냥 빈 떠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숫자 1, 2 찍혀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처리가 안 된 뭔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마감을 못 칩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해결하고 오셔서 이 숫자를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마감을 칠 수 있습니다. 요청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집행 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죠? 집행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체 담당자가 뭘? 이체를 해줘야 돼요. 집행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남아있다 라고 하면 여기 숫자가 찍혀 있겠죠. 그러면 역시 마감 못합니다.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이체 담당자가 빨리 이체를 하든 아니면 이거 어떻게 취소를 하든 어떻게 해주고 끝내야 됩니다.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취소 등록, 취소 요청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부 진행 여부는 교부 신청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교부 신청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비가 1억 원이에요. 근데 1억 원을 교부 신청을 일시적으로 1억 원 전체 일시불 교부 신청을 하지 말려고 합니다. 관장사항으로는. 그러니까 1억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분기별로 나누어서 4회로 나누어서 하든지 뭐 2,500만 원 먼저 교부 신청하고 두 번째 2,500만 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나눠서 교부 신청을 하라고 보통 권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부 신청을 하고 교부를 받고 또 교부 신청 2회차 하고 받고 3회차에 교부 신청을 하고 받고 4회차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된 거예요. 그 상태면은 여기가 뭘로 찍혀 나오냐면 Y로 찍혀 나오겠죠. 교부 신청 진행 여부가 뭐가 남아있는 게 있다 하면 당연히 마감을 못합니다. 아직 사업 안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뭔가가 걸려 있으니까. 집행 교부 미처리 현황을 다 보시고 다 0000 그리고 N으로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고 우측 하단에 집행 마감 버튼 찾으셨나요? 버튼 집행 마감 버튼 클릭. 집행 마감 시 기등록된 이자 금액은 삭제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 사실 신경 안 쓰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요거 기억나시나요? 집행 마감을 한 다음에 뭐 하자 그랬죠? 이자 등록, 그 다음에 수익금 등록 이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집행 마감을 하기도 전에 이자 등록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집행 마감 누를 때 이자 등록해놨던 거 다 초기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먼저 해놓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삭제됩니다. 확인 됐어요. 누르시면 이제 정산 진행 상태가 집행 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행 마감을 눌렀는데 아차 이거 집행 마감 뭐 할 거 있는데 이거 잘못 눌렀다 하시면은 아래쪽에 집행 마감 취소라는 버튼도 있죠. 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취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 마감을 했는데 취소가 안 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FAQ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취소를 하고 싶어서 집행 마감 취소를 눌렀는데 안 눌러진대요. 에러 메시지 뜬대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 자, 정산 진행 상태는 집행 마감으로 우리가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집행 마감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시면 인지하시면 점검을 시작하실 거거든요. 근데 점검 이미 해놓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안 해놓으신 것도 있을 테니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실 겁니다. 점검 작업을 쭉 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뭘 하자고요? 좌측 하단에 이자 등록, 수익금 등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자 등록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등록 버튼 클릭. 찾으셨나요? 버튼 클릭. 자, 이자 등록 화면이 나왔습니다. 팝업창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습 차원에서 보태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방보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좌 몇 개가 있나요? 몇 개? 몇 개?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계좌, 무슨 계좌? 아까도 소개드렸잖아요. 오늘 두 개. 예치 계좌랑 또 무슨 계좌? 자부담 계좌. 그래서 이자가 발생할 때도 두 군데서 발생을 합니다.
예치 계좌에서도 이자가 발생하고요. 자부담 계좌에서도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치 계좌는 관리 주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치단체에 있어요. 예치 계좌는 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그 이자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 계좌에 발생한 이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냥.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자 등록하는 화면도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왼쪽은 보탬이 발생분이라고 써 있죠. 이게 예치 계좌 발생분입니다. 보탬이 발생분이라고 써 있는 요 이자 등록에 이게 예치 계좌에 발생된 이자. 보탬이 계좌라는 게 예치 계좌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자 금액은 뭐예요? 자부담 계좌, 즉 우리 통장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두 개를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왼쪽에 보탬이 시스템, 즉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알아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알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발생한 그대로 여기 보여요. 그냥 우리가 바꾸지도 못해요. 입력을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뭘 해주는 거냐면 이 금액을 밑에 시도비, 시군구비, 재원 비율이 원래 있었을 거거든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재원 비율은 뭐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시도비 뭐 예를 들어서 50%, 시군구비 30%, 우리 자부담 금액 20%,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비율에 맞춰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총 합계액은 알아서 들어오니까. 반면에 자부담 계좌, 이건 누구 계좌예요? 누가 관리하는 계좌예요? 누구 명의의 계좌? 우리 쪽 거예요. 우리 쪽 거. 우리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통장에 발생하는 계좌에 우리 통장에 발생하는 이자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가 알아보고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입력 클릭. 그럼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입력하겠습니까? 예, 하려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자 금액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0원이 이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15,000원을 입력을 한 거예요. 이자 금액에다가. 입력해 보셨나요? 뭐 이렇게 입력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도비, 시군구비, 수익자부담금이 자부담, 우리 자부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율에 맞춰서 여기 분배해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100%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그냥 15,000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쉬운데 만약에 이 비율이 6대 2대 2다, 60%, 20%, 20% 비율이다 하면은 15,000원을 그렇게 나눠서 넣어야 되거든요. 나눗셈 잘 하시죠? 아 근데 저는 좀 약해가지고 얼마를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버튼이 있냐면 아래쪽에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요, 알아서 여기에 있었던 배율 있죠, 비율 있죠. 그 비율에 맞춰서 딱딱딱 분배돼서 들어가요. 그냥 알아서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도비 100%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비 쪽으로 그냥 모듈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도비, 시군구비, 수익자부담금이 비율이 좀 버라이어티하다. 6대 2대 2, 뭐 7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굳이 그 계산기 갖다가 계산할 필요 없이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한번 누르시면 알아서 금액이 짝짝짝 입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이자 등록해주시고 저장, 아래쪽에 저장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됐죠? 저장됐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셔서 이 창은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자 등록을 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수익금 등록을 할 겁니다. 수익금 등록 클릭할 텐데 요거는 수익금이든 이자든 간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예요. 우리는 이자 발생 하나도 안 했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그 우리 예치계좌 있죠? 그쪽에 이자 발생하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통장에는 이자가 발생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입력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대신 아까 예치계좌 이자는 발생한 게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한번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수익금도 마찬가지. 수익금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수익금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는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래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보조금 가지고 다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유명 작가를 초빙해가지고 무슨 사인회 같은 강연회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분이 좀 이제 강연을 유명한 분이라서
입장료를 조금씩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받았다 보니까 그게 수익금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보조 사업을 하는 곳인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도서관인데 수익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수익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금 나온 거는 원래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보조 사업을 하다가 수익금이 발생되면 이거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이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방보조금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수익금 발생한 거를 다시 자부담 계좌에 집어넣어서 보조 사업에 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한 거를 다시 보조 사업에 재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 사업에는 다시 돌려서 쓸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자치단체에 물론 한번 얘기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실제로 있었냐면 좀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난 거예요.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났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0만 원 수익금 난 거를 다시 자부담 계좌에 넣어서 이거를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금을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실제 발생했던 1,000만 원 가지고 나중에 보니 한 800만 원이 이제 소모가 됐고 2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 단계에 왔어요. 정상 단계에 왔어요. 수익금 발생 금액을 여기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는데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수익금은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를 재투자해서 현재 남은 돈은 20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익금 발생 금액에 1,000만 원을 입력해야 될까? 아니면 200만 원 남은 돈만 입력해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입력하실래요? 1,000만 원? 200만 원? 자, 예전에 어떤 일이 제가 이제 실제 예를 들어드리려고 한 건데 1,000만 원을 입력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뭐가 될까요? 반납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조사업자분께서는 이미 다 썼잖아요, 돈을. 남은 돈 얼마밖에 없다고요? 200밖에 없다고요. 근데 갑자기 반납 금액으로 1,000만 원 반납하라고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이거 다 재투자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200밖에 안 남았는데 1,000만 원을 왜 반납하라고 그러냐. 쓰셨잖아요. 그렇게 반납하겠다고. 여기다가 이게 반납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수익금이 진짜로 발생한 모든 총 금액이 아니라 수익금 중에 반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체단체 담당 선생님이랑 얘기 한번 꼭 해보시고 여기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강조드려서 얘기해요. 수익금 등록 혹시 하실 일 있으면 혹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수익금 발생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게 입력을 했다. 이것도 역시 아래쪽에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을 눌러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고 저장입니다. 이거 역시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눌러서 배분해 주시든지 아니 직접 입력하시든지 이렇게 놓고 저장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누르시면은 됐고 닫기. 그러면 집행 마감 화면에 이제 위에 보시면 집행 잔액 뭐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자, 수익금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등록이 됩니다. 이게 숫자는 뭐 이거는 실제 시스템 아니라서 숫자는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등록이 된다. 이렇게 차곡차곡 등록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행 마감을 시키고 우리가 이자 등록, 수익금 등록까지 했어요. 그럼 이 동안에 뭐 하고 계시다고요?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오전 시간에 했던 집행 있잖아요. 그 집행했던 건 하나 이게 굉장히 많겠죠. 집행건 하나하나를 다 지금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살펴보시면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하나하나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것도 문제가 없다. 이건 문제 없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요약 정리 한번 하고 집행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했던 거 집행 마감이라는 걸 눌러봤잖아요. 집행 마감할 때는 집행 관련 업무가 모두 완료. 다 0000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부 진행도 모두 완료. 그래서 뭐로 돼 있었어요? 아까 N으로 돼 있었죠. 그리고 집행 비율, 지방비 자부담 맞춘 후에 집행 마감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행 비율.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집행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순사업비 비율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집행 비율이
자부담금의 우선 사용 원칙 혹시 들으셨나요?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이라고.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에 입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집행 비율을 딱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자부담금을 20%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래 20%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부담금을 원래 예를 들어 8대 2로 쓰기로 했어요. 지방비 8, 자부담 2를 쓰기로 했는데 지방비를 9를 쓰고 자부담을 1을 썼다. 이거 용납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산을 할 때라면은 이미 다 돈 다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가면서 쓰셨어야 돼요. 애초에 집행을 할 때 잘 맞춰가면서 비율 맞춰가면서 쓰셨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를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에 딱 왔을 때 그게 맞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 비율, 집행 비율이 맞아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이자 등록을 했었죠. 자부담 이자 금액 중에 시도시군구 비율의 이자액이 반납 대상이다라고 써놨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건 또 아까 얘기 안 드렸으니까 무슨 얘기냐?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이자 등록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자 등록할 때 우리가 순사업비 비율로 그 배분을 딱 눌렀더니 시도시군급이랑 자부담금으로 딱 나뉘었죠.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자 등록 저 요약 정리에 대해서 퀴즈 드릴게요. 이자가 10만 원이에요. 발생한 게 10만 원이에요. 근데 순사업비 비율로 딱 배분했더니 시도시군급비로 나온 게 8만 원. 우리 자부담 비율 있죠. 자부담 쪽으로 나온 이자액이 2만 원이에요. 그럼 실제 반납해야 되는 대상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1번 10만 원, 2번 8만 원, 3번 2만 원. 몇 번? 네, 8만 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자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중에 시도시군급 비율로 나온 이자액, 즉 8만 원. 그게 반납 대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게, 아니 우리 이자 10만 원 발생했는데, 자부담 계좌 이자 10만 원 발생했는데 반납하려고 봤더니 8만 원 반납하래요. 그래도 돼요? 2만 원 왜 반납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비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도 시군급 비율만 반납 대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눈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나눴던 겁니다. 수익금 등록 역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금 중에 반납 대상 수익금만 등록한다 이렇게 했었죠. 수익금 전체 등록하면 안 된다고.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납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수익금만 등록을 하셔야 된다. 요거 얘기 드렸고요. 자, 요 세 가지 얘기 드렸었고, 집행마감 취소라는 거 있었는데 집행마감 취소는 아까 집행마감 취소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거 있다고 제가 잠깐 얘기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제가 염두에 두시라고 했었는데, 집행마감을 눌렀는데 마감 눌렀더니 해야 될 게 좀 남았는데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집행 취소를 눌렀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 집행 마감 하셨네? 이제부터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취소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점검 시작한 경우에는 취소를 못해요. 조금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연락하셔가지고 점검하는 거 이거 다시 다 취소해주시고 반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거 취소할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공무원 선생님께서 이거 다 해주시고 취소해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합니다. 집행마감 취소는 집행마감은 신중하게 해주시고 취소할 일 없도록. 자, 정상검토 의견조회는 이제 우리가 집행마감하고 이자 등록하고 수익금 등록하고 있는 동안에 공무원 선생님께서는 점검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점검 작업하고 계신 결과가 나오죠. 우리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해서 문제 있으면은 우리 또 그거를 수정을 하든지 해줘야 돼요. 그 부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 선생님 아래쪽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집행마감을 했어요. 아까 집행마감 했죠. 집행마감하고 그 다음에 뭐 이자 수익금 등록하고 했습니다. 집행마감 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집행됐던 건들을 검토를 합니다. 이 검토는 평상시에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행마감을 하고 나서도 하실 수 있고요.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집행 내역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검토를 해서 그 검토 상태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나라도 뭔가 판단된 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건을 보완 요청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보완 요청으로 들어온 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 우리 뭐 잘못된 거 있나? 뭐 빠진 거 있나? 수정하라고 하는 대로 수정해 주시고 다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다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 또 봐요.
자치단체에서는 또 보시고 나서 아 이렇게 수정해서 요거는 이제 뭐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검토 완료 이렇게 쳐주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들은 검토하고 그냥 완료, 검토하고 완료, 검토하고 완료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대부분 그럴 텐데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검토 상태가 그냥 완료, 그냥 완료, 검토 완료, 검토 완료 하는데 어떤 거는 좀 이상해. 그러면 보완 요청으로 올려서 수정하도록 하신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검토하고 이제 완료 쳐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났다. 모든 집행건들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났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뭘 해주시게 돼요? 요거 공무원 선생님께서 정산 완료라는 버튼을 눌러서 정산 완료 처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위쪽에 있는 걸 할 거예요. 집행 마감했으니까 집행 내역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들어가서 보고 집행 내역 중에 잘못된 거라고 메시지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이쪽으로 갑니다. 정상관리의 그 아래쪽에 정상검토 의견조회 메뉴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집행마감 아래쪽에 보니까 정상검토 의견조회라고 있네요. 자, 클릭하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정상검토 의견조회. 그러니까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조회 버튼 클릭 오른쪽에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은 뭔가가 쭉 나오는데 지금 딸랑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3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3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집행했던 수많은 건들이 여기 쫙 보일 거예요. 이게 1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고 30개일 수도 있고 1년짜리 사업이면 굉장히 많겠죠. 1년 내내 집행한 거니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건들이 여기 다 보이는데 정상검토 진행 상태를 보시면은 이거 공무원 선생님께서 한 땀 한 땀 다 보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검토 완료로 돼 있죠. 또 검토 완료로 돼 있죠.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검토 완료, 검토 완료, 검토 완료, 검토 완료 돼 있을 텐데 보완 요청으로 돼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검토 완료라고 돼 있는 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검토 완료. 그러면 이거는 이미 끝난 거니까 못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미 끝났어요. 패스된 거예요. 라고 나옵니다. 확인. 그런데 보완 요청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다시 보시라는 겁니다. 뭘 좀 수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보완 요청. 찾으셨죠? 보완 요청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게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셨던 집행 내역이거든요. 이게 집행 내용이에요. 집행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 목적, 뭐 어떤 인쇄기기를 구매했습니다. 뭐 어디 뭐 거래처가 어디였고 입금 어떻게 했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뭘로 되어 있냐면 정상검토 의견이 증빙 파일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해서 뭔가가 잘못됐다,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자치단체 공무원 선생님께서.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건 뭐 우리 빠진 거 있나? 우리가 증빙 파일을 빼뜨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정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정하러 가볼게요. 수정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수정은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오늘 오전에 하셨던 왼쪽에 집행관리 가볼게요. 메뉴에 집행관리 클릭, 또 메뉴에 집행관리, 메뉴가 집행관리입니다. 클릭. 잘 오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아까 인쇄기기 구매한 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 선생님께서 이거 수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첨부 파일이 부족하니까 더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찾으셨나요? 클릭해볼게요. 제목을 집행 목적 클릭 하시면은 우리가 등록했던 그 화면 뜨고요. 오전 시간에 봤던 그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파일 첨부 하나 해놨잖아요. 하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추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에 파일 추가 오전에 해보셨죠? 파일 추가 버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지출품위서 선택해서 열기 누르시면은 자, 지출품위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됐어요? 추가 시키셨나요? 자, 저장 수정하시겠습니까? 집행 수정했죠? 예, 확인 됐습니다. 집행 수정했고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이제 증빙 파일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했잖아요. 추가했으면 다시 갑니다. 어디였죠? 왼쪽에 정상관리 에서 정상관리
예, 어떤 메뉴였나요? 아까 정상검토 의견조회였죠. 의견조회 들어가서 자, 오셨어요. 정상검토 의견조회 오른쪽 끝에 조회 버튼 클릭해서 아까 보안 요청 들어왔던 거 있죠? 보안 요청 들어왔던 거 찾으셨나요? 자, 클릭 들어가겠습니다. 클릭해서 우리 수정했으니까 여기에 검토 진행 상태를 뭘로 하냐면 보안 완료. 검토 진행 상태를 보안 완료로, 그리고 오른쪽에 정상 검토 의견은 첨부 파일 추가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파일 추가 완료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어떤 첨부 파일이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추가했다, 뭐 하라는 대로 했다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안 완료로 쳐주셔야 돼요. 보안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됐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보실 거예요. 이제 공무원 선생님께 다시 보시고 또 문제 있으면 또 보안 요청할 거예요. 또 보안 요청. 그럼 우리 또 수정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이걸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뭐 혹시나 또 부족하면은 다시 메시지 오면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끝내 자치단체에서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죠? 밑에 이제 금액 있잖아요. 불인정 금액으로 찍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 됩니다. 우리가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반납해야 돼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집행했다는 거는 이미 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이 아니라 이건 이미 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이거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집행할 때는 항상 증빙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내용들이 보조 사업에 적합하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획에 맞게 지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장 눌러서 이제 끝냈습니다. 이 정상검토 의견조회가 뭐 이런 자치단체 공무원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집행 내역에 대해서 계속 티키타카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정산 마감까지 가는 그 과정입니다. 요약해 볼게요. 정상 검토 의견이 어떤 경우에는 의견 보셔야 된다고요? 아까 상태값이 보안 요청으로 돼 있는 거는 한번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고요. 안 보시면 어떻게 될까? 보안 요청으로 딱 왔는데 아니 나 그냥 안 볼래 하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불인정 처리돼가지고 반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그러니까 이건 꼭 보시고 잘 이해 안 되시면 뭐 연락을 해보신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집행 내역 수정을 우리 해봤었죠 아까. 그러니까 정상 검토 의견이 보안 요청인 경우에는 그 집행권 다시 집행관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집행관리 메뉴에서 내역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아까 첨부 파일이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첨부 파일 추가해서 올려봤죠. 그런 식으로 집행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상 검토 결과 등록. 수정했으니까 난 됐어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전히 보안 요청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요청으로 남아있는 건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 내역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쓰시고 보안 완료 라고 해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봅니다. 그래야 다시 보고 보안 완료하셨네? 그럼 다시 봐야지. 그리고 다시 보시고 문제 없으면 이제 검토 완료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뭐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뭘 해주신다고요? 정산 완료 뚝 눌러주십니다. 정산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일단 이제 집행에 대한 정산 다 끝난 거예요. 돈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정산 끝났으니까 실적 보고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실적 보고서, 보고서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자, 이렇게 해서 정상 검토 의견 조회 부분에 요약 정리 잠깐 해봤고요. 다음으로 실적 보고서 등록입니다.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 정산 완료를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쭉 이자 등록도 우리가 했고 뭐 다 했어요. 그러면 보고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사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적 보고서 등록 메뉴로 가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고서도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실적 보고서
메뉴 실적 보고서 등록 클릭하시고요. 이건 제가 뭐 따로 얘기 드릴 것도 없어요. 사실 보고서라는 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얘기 드릴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의사항 몇 개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적 보고서 등록으로 오셨고요. 조회 버튼 클릭하시고요. 사업 잘 선택하시고, 이거는 잊지 않으셨죠? 사업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조회 버튼 클릭하셨나요? 그럼 사업 정보 나오겠죠? 실적 보고서 진행 상태가 미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작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셔도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작성 버튼도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우측 하단에 작성 누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작성 버튼 클릭해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작성하려고 봤더니 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숨이 나오네요. 이거 언제 다 쓰지? 라고. 그런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만한, 위안이 될 만한 얘기를 제가 해드린다면 대부분의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만들었던 내용들이 이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한 30% 정도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첫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사업 개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뭐 썼냐, 이런 거는 뭐 처음부터는 없었던 거니까 우리가 끝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글짓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획 대비 실적 가볼게요. 계획 대비 실적은 말 그대로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 그 내용 써달라는 겁니다. 실적이 뭐 더 좋게 나왔다, 아니면 이번엔 좀 뭐 무슨 어떤 경제적인 여파가 있어서 여기 실적이 좀 부진했다, 뭐 이런 내용을 써달라는 겁니다. 사업 성과 탭 볼게요. 역시 이것도 글짓기 타임인데요. 사업 추진 성과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한다. 좋게 평가하시겠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개선 건의사항 같은 거 써주시고요. 중요재산 다음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재산 기억나시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중요재산 등록 뭐 하는 화면 한번 같이 봤었거든요. 중요재산을 등록 그때 차곡차곡 해놓으셨으면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냥 알아서 들어올 거니까 할 게 없어요.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잘 안 들어오면은 중요재산 자료 가져오기 버튼 눌러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건들 건 없다. 이미 등록을 잘 해놓으셨다면 건들 건 없다라는 거고, 정산보고서 여기서는 선생님들께서 집행했던 건들 있죠. 그거 정산 점검 다 끝냈죠. 자치단체 선생님들께서 점검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3건밖에 없지만 이 집행건들이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10개, 20개, 100개, 200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건들 그냥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이것도 건드릴 건 없어요. 우리가 건드릴 건 없지만 몇 개 얘기를 드리면,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유가 뭐였다라는 거 정도는 써주셔야 되고요. 요 정도는 써주셔야 되고, 주의사항 하나, 이따가 FAQ에서 제가 다시 복습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 저거 아까 들었던 거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내역 전용 카드라고 있어요. 근데 전용 카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집행했던 것 중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겁니다. 카드를 이용한 게 몇 프로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썼는데 그 중에 20만 원을 카드로 쓴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집행률은 그럼 뭐겠어요?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집행률은 무슨 숫자가 찍힐까요? 100만 원을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다 썼어요. 집행률 몇 프로예요? 100%예요. 근데 100만 원을 다 썼는데 그 중에 카드로 2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여기에 집행률은 얼마가 나올까요? 2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질문 가끔 하세요. 집행률이 20%밖에 안 나와요. 우리 돈 다 썼는데,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여기는 무슨 집행률? 카드 썼던 집행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카드를 쓴 게 아니라 뭐 무조건 그럼 카드 쓴 것만 나오나? 그게 아니라 처음에 선생님들 계획서 짤 때 카드로 얼마를 쓰겠다라고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기억 잘 못하세요. 카드로 얼마를 쓰겠다. 어떤 통계목에 100만 원인데 카드로 20만 원 쓰겠다. 어떤 통계목은 500만 원인데 카드로 30만 원 쓰겠다. 이 계획을 미리 다 짜놨거든요. 그 계획 짰던 거에 비해서 비율이 몇 프로냐,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먼저 짜여져 있어야 돼요. 짜여졌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카드 집행 처음에 계획을 그냥 아예 0으로 다 해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잘. 우리 뭐로 넣었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 집행률이 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 변경 내역이 있거든요. 혹시 사업 변경 신청을 했거나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자, 행추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변경 내용 가셔서 행추가 클릭. 행추가 클릭하시면은 당초 예산, 변경 예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변경을 한 것들 중에 특히나 예산 변경을 한 게 있으면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변경 신청 1교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계획서 변경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쓴다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통계목별로 어떤 금액을 바꾼 게 있었어요. 어떤 통계목은 뭐 100만 원이었는데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 어떤 통계목은 200이었는데 좀 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쪽 금액을 이쪽으로 좀 옮겨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으면은 바꿔서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변경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쓰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 있죠.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이 보조사업,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 분야는 사업비가 더 투입이 돼야 돼, 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가 투입이 돼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우리가 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추가 투입을 해줍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추경 예산을 더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번에 이런 보조사업, 지금 하고 계신 이런 보조사업에 이번에 추경 예산이 적용이 될 거다. 그래서 보조금을 추가로 더 교부를 해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 변경을 해라. 사업 변경 신청을 해라. 그러면 선생님들 아까 사업 변경 신청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겠죠. 예산 변경을 시켜서 이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교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 하면은 이제 그 변경 내역을 여기다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변경 내용까지 봤고요. 위쪽에 검증 결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결과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안내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안내를 잠깐, 글자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모니터 글자도 조그마네. 모니터 글자를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2번으로 써 있는 부분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률에 의해서 쭉쭉 가보면은 감사인으로부터, 이게 외부 감사인입니다. 외부 감사업체 감사인으로부터 실적 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3억 원 이상의 교부받은 금액, 규모의 사업이다 라고 하면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실적 보고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다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가 있어요. 밑에 보고서 파일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3억 원 이상의 사업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꽤 큰 사업인데 이 정도면은. 자, 위에 감사보고서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역시 아래쪽에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역시 동그라미 1번 쭉 먼저 같은 회계연도라고 써 있습니다. 같은 회계연도. 그러니까 1년 안에서 같은 회계연도 2024년이면 24년 안에 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외부 감사기관에다 의뢰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10억 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했던 보조사업이 하나가 아니라 6개, 7개 사업을 했다. 다 합쳐서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사업은 5억 원짜리도 있고 어떤 사업은 뭐 좀 한 3,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개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1년 동안 했던 걸 다 합쳤더니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회사를 감사하는 겁니다. 사업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를. 우리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뢰해가지고 작성해서 여기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검증 결과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검증, 회계감사보고서는 우리 회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회사, 우리 단체에 대한 감사, 우리 기관에 대한 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이쪽에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조금 교부를 받는,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이제 보조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해마다 10억이 넘는 거예요. 해마다 10억이 넘으면
해마다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경년으로 해도 된다. 해당 연도에 대한 작성 제출 생략할 수 있다. 경년으로 할 수 있다. 2년에 한 번씩 제출도 된다. 뭐 이런 보조 항목도 있습니다. 보조 조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보고서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렸고요. 뭐 이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고 이제 작성은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미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 마지막에 보고서 제출 탭으로 가시고요. 보고서 제출 탭에서 이제 빠진 거 없나, 작성돼 있나, 필수적으로 돼 있는 건 다 작성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필수 값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리고 우측 하단에 이제 제출.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서 진행 상태가 현재 제출로 넘어갔죠. 제출로 넘어갔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 실적 보고서 내용을 보고 자치단체 선생님들께서 내부적으로 또 결제 받고 하셔가지고 승인을 해주실 거예요. 실적 보고서 승인까지 받아야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적 보고서를 등록해봤어요.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 등록 정산 완료가 되면은, 정산 완료는 누가 해주죠?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정산 완료가 되면은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적 보고서는 검증 결과 보고서라고 아까 있었거든요. 검증 결과 보고서는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일 때, 사업에 검증 결과 보고서를 넣는 겁니다. 그 사업에 검증 결과 보고서. 감사 보고서가 있었네요. 감사 보고서는 같은 회계연도 안에 교부 총액이 10억 이상인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다 합쳤을 때 10억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외부기관에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다 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아까 우리 조항 마지막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해도 된다라고 써 있었던 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자치단체 승인해 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승인 받을 때까지. 뭐 시간이 지나면 해주시겠죠. 우리는 이게 제출해 놓으면 되는 거고 승인해 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보고서라는 것을 우리가 등록해 봤습니다. 정산 반환 관리로 갈 텐데요. 정산 반환 관리. 오늘 그래도 지금 쉼 없이 달려왔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뭐 시스템 뭐 안 되고 이러는 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으신 거예요? 진짜 별 이상 없으신 거죠?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어요. 뭐 이런 얘기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습 교육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지체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고요. 그리고 1교시에 특히나 오전 시간에 거의 다 들으신 분들이었어가지고 제가 좀 복습 차원에서 빨리빨리 넘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약 15분 정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현상인가요? 네, 좋은 현상이죠. 정산 반환 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정산 마감을 했잖아요.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 그리고 우리 실적 보고서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나? 아니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냐면 반납 금액들 반납해야 될 일이 또 남아 있잖아요. 이자 아까 우리 등록했죠. 수익금 등록했죠. 사업비 잔액이 남을 수도 있죠. 사업 다 끝났는데 돈이 남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불인정 받은 금액. 있으면 안 되는데 불인정 금액 같은 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환해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프로세스는 반환 이체 요청을 일단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반환 이체 요청을 마치 오전에 집행했잖아요. 그럼 집행 등록해서 요청하는 것처럼 반환 등록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 대상은 사업비 잔액, 첫 번째 사업비 잔액, 불인정 받은 금액,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불인정 금액은. 그리고 자부담 계좌 발생한 이자 중에 이제 지방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수익금, 이런 것들 반환 이체 요청을 합니다. 이체 요청을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이거 반환 금액 들어오거든요. 이체 요청을 누구한테 하냐면 이체 담당자한테 이체 요청을, 반환 이체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체 담당자는 들어가셔서 예치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체 누르면 알아서 예치 계좌로 가는 거예요. 뭐 무슨 계좌번호를 바꾸고 이럴 일 없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예치 계좌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예치 계좌로 반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시스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제가 하나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당부. 왜냐하면
옛날에도 나는 보조 사업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 보조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경험이 많다. 그래서 나는 업무를 잘한다. 근데 단점은 잘 안 바뀌어요. 관성이 있어서 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왜 이래야 되지? 이런. 근데 이제 세상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바뀐 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하다가 이제 엎어진 물을 주워 담는, 그러니까 일을 두 번 하게 된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이 흐름도를 보세요. 반납할 돈이 생겼어요. 이자 금액이라든지 뭐 잔액이라든지 이런 거. 반납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반환 이체를 이체 담당자가 어디서 해요? 어느 시스템에서? 보탬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집행했던 건도 이체를 어디서 했죠? 보탬이에서. 이체 담당자가. 반납 이체하는 것도 어디서 해요? 보탬이에서. 근데 보탬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납을. 그냥 은행 가서 냈잖아요. 은행 가다 고지서 끊어주면 그거 가져다가 은행 가서 그냥 입금해주면 그게 반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보탬위에서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보탬위를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반환이체를 보탬위로 안 하고 갑자기 자치단체에서 반납 어떻게 해요? 보조사업자분이 물어보시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고지서 끊어드릴 테니까 입금하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신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실수하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줄어들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자부담계좌에 있는 이자를 네. 보탬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 통장에 남아 있잖아요.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가요? 네, 아까 등록해놓으면 알아서 이체돼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아까 이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집행할 때 예를 들어 드리면, 예치 계좌에 있던 돈이 자부담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자부담 계좌에 들어온 돈이 다시 거래처로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처로 갈 수 있게 보탬이가 해줘요. 그게 다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부담 계좌 이자가 발생했죠. 자부담 계좌 이자 발생 아까 우리가 입력했죠. 그럼 그 입력한 돈이 자부담 계좌에서 알아서 빠져서 반납이 돼요. 그냥 반납이 돼요. 그러니까 자부담 계좌도 시스템에 등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미 처음에. 자부담 계좌를 보탬에 등록해놨기 때문에 보탬이 안에 자부담 계좌가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부담 계좌도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자부담 계좌가 내 주머니에 있는 통장이다 할지라도 이것도 이미 보탬이 시스템 안에 일체화되어 있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등록을 뺄 때까지, 지울 때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이자, 아까 우리가 금액 집어넣었으면 그만큼 이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만큼 여기서 이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체 담당자가. 예치 계좌는 이해가 되는데 자부담 계좌 것도 막 이체가 되나?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던 얘기 다시 드리면, 관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하던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반납을 이렇게 보탬을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글쎄요, 자치단체에서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고지서 끊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걸 일단 입금하세요, 저희 쪽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못했을 때, 자, 고지서로 반납을 만약에 했다면 보탬이 시스템에서는 반납한 걸로 돼 있을까요? 안 한 걸로 돼 있을까요? 안 한 걸로 돼 있겠죠. 생각해보면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이게 계속 이게 남는 거예요. 반납 왜 안 했지? 이렇게 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하긴 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영수증을 강제로 입력을 해서, 강제로 업로드를 해서 반납을 한 것처럼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이거를 되짚어 나갈 방법은 저희가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이제 좀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내는 드릴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미리 이제 귀뜸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반환 요청 등록 가보도록 할게요. 반환관리의 정산반환 요청 등록 메뉴 있네요. 반환관리의 정산반환 요청 등록.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조사업은 선택하시는 거 항상 잊으시면 안 되고, 보조사업 선택돼 있고 조회 버튼 눌러볼게요.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우리가 아까 반납 뭐 등록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자 등록도 하고 수익금 등록도 하고 뭐 이랬었고,
잔액 같은 건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 잔액은 어차피 남은 돈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자가 예치계좌 이자, 자부담계좌 이자 아까 나뉘어져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치계좌 이자는 자동으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자부담계좌 우리가 직접 넣었었고, 자부담계좌 이자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물론 둘 다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을 눌러서 배분은 해준 거는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요 두 가지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반환 대상 구분이 이렇게 쫙 들어와 있습니다. 자, 뭐 있나 볼게요. 사업비 잔액 아시죠? 그리고 예치계좌 이자 아시죠? 자부담계좌 이자, 그리고 수익금까지 우리가 등록을 한 게 보이는데, 여기에 불인정 금액이 혹시 있으면 또 나올 텐데 지금은 없죠? 그럼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집행을 그동안에 했을 때 불인정 당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 통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거 반납할 거거든요. 근데 반납할 때 보니까요, 이거 좀 주목할 부분. 사업비 잔액은 출금 계좌가 뭘로 돼 있나요? 예치 계좌로 돼 있어요. 사업비 잔액이 왜 예치 계좌에 있는지 이해되세요? 사업비, 우리는 예치형 사업이에요. 예치형 사업은 교부를 어디로 받았었죠? 예치 계좌로.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도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남은 잔액이 예치 계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 계좌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출금이 될 거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출금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치계좌 이자라고 써있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네. 예치계좌 이자니까 이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예치계좌에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반납 안 되는 건 아닌데, 알고 계시면은, 알고 하면은 실수가 줄어듭니다. 알고 하면은. 자부담계좌 이자는 당연히 어디에 있냐면 우리 보조사업자 계좌라는 게 자부담계좌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걸 테고요. 그리고 수익금이 발생한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 100만 원이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뭐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입력했다면 그 수익금은 어디에 입금을 해놔야 되냐면 자부담계좌 입금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았는데, 입장료 받은 거를 우리가 그냥 다른 사업비 통장에다가 그렇게 입금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이제 이거 반납할 때는 자부담계좌에서 다 넣어놔야 됩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보태미 시스템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계좌는 딱 두 종류예요. 예치계좌 하나, 자부담계좌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다? 자부담계좌에 옮겨놔야 됩니다. 이 수익금을 옮겨놓으셔야 됩니다. 불인정 금액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여긴 없잖아요. 불인정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할까가 문제예요. 불인정 금액이 여기 30만 원이 찍혔어요. 이거는 우리가 30만 원을 이미 썼는데 이거 인정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30만 원은 토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돈을 갖다가 그냥 반납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30만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마련해서 어디다가 넣어놔야 돼요? 어느 통장에다가? 자부담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반납이 돼요. 다른 통장에 넣어놓으면 모르죠. 보탬에서 다른 통장은 모르거든요. 자부담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이 반납이 돼요. 그 불인정 금액도.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수익, 사업비 잔액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그 항목을 누르면은 상세 정보가 밑에 나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건 안 해놨어요. 이거 하나만 해놨습니다. 제가 사업비 잔액이든 예치계좌 이자든 뭐 수익금이든 간에 누르시면은 밑에 세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봤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반환 이체 요청을 이체 담당자한테 보낼 거거든요. 이거 반환해 주세요 라고 이체 담당자한테 보낼 거예요. 자, 맨 밑에 수익금 체크하셨어요? 자부담 계좌 이자 체크. 그 다음에 예치계좌 이자 체크. 뭐라고 나오지 않나요? 나왔네요. 출금 계좌 구분이 동일한 자료가 함께 처리 가능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금 계좌 얘기했잖아요. 자부담 계좌 이자 수익금 두 개는 어디예요? 출금 계좌가 우리 자부담 계좌. 그러니까 두 개를 잡아서 이체 요청을 해야 돼요. 두 개 잡아서 이체 요청.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또 따로 잡아서 이체 요청. 이렇게 이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체 요청. 근데 여기서 두 개, 밑에 거 두 개만 잡으세요. 밑에 거 두 개. 두 개 잡고 반환 이체 요청 눌러서 이렇게 입금 아이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체 요청을 하시라는 거고요. 위에 거는 지금 하진 않을 건데 이거 제가 안 만들어 놔가지고 위에 거는 체크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